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변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강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 과정을 다 녹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과정이니까 자기 시간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따라오면서 비트코인 강좌를 1강부터 30강 다 들으시면 여러분은 적어도 나의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은 미래 지금처럼 혼잡한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나의 자산만은 내가 지킬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나의 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 강좌를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셔서 꼭 지금처럼 혼잡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여러분만은 꼭 성공하는 경제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에 되게 유명한 책이 출판돼요.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 책은 MIT 경제학자 데렌 에스모글로 그리고 하버드 정치학자 제임스 A. 로빈슨, 이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요. 이 두 분은 2024년에 제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경제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책에서 이 두 분 교수는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차이가 어떤 국가가 부자 국가가 되고 어떤 국가가 가난한 국가 되는 가장 큰 차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도가 결정한다. 국가의 부와 빈곤을 결정하는 거는 그 국가의 질이나 문화나 자원, 한국은 사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문화 혹은 자원이 아니라 제도다. 그럼 어떤 제도가, 어떤 나라는 부가 많은 국가, 어떤 나라는 못 사는 국가가 되냐, 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문 용어를 차용하면 포용적 제도가 부국을 만들고 착취적 제도가 빈국을 만든다, 이렇게 제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용적 제도가 무엇이고 착취적 제도가 무엇인가? 이 책에 의하면 포용적 제도란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취적 제도는 권력층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포용적 제도 하에서 시장경제, 재산권 보호, 기술적 혁신에 대한 장래, 이런 것을 나타나고, 착취적 제도 하에서의 경제의 특징은 특권경제, 부패, 생산성 저하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는 포용적 제도는 민주주의, 권력 분산, 법치주의가 그 특징이고, 착취적 제도 하에서의 정치 특징은 독재, 권력 집중, 법의 지배력 약화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포용적 제도 하에서 한 국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착취적 제도 하에서는 한 국가는 단기에 짧은 성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쇠퇴가 지속되면서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주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책에서 많은 부국의 사례, 그리고 많은 빈국의 사례를 드는데요. 빈국의 사례에서는 영국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포용적 제도가 등장하고 산업혁명이 크게 성공하면서 지속적인,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성장했고, 미국은 초기 식민지 시절부터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재산권 보호가 뿌리내리면서 대표적인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왔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가장 성공적인 부국의 사례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빈국의 사례로는 스페인 시민주로 됐던 남미, 이 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원주민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주 경제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취적 제도가 유지가 되고, 따라서 발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죠.
하루 3끼도 사실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 이후에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착취적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논쟁점은 중국의 사례입니다. 이 두 분의 저자들은 중국의 고속 성장을 착취적 제도 하에 일시적 예외 성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독재입니다. 일단 독재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78년 계획개방하면서 점진적 시장화를 실현했고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확대되어 온 것이 오늘날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한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두 저자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개방 없이는 중국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된다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지속성과 갈림길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제도적 지속성은 사실 착취적 제도는 스스로를 계속 강화하면서 개혁을 저지하는 기득권 역량으로서 점점 그 사회의 발전을 반제하게 되고 그게 악성순환이 되면서 돌아간다는 거고요. 갈림길 이론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서 그 국가는 이러한 악성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제도적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갈림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쟁, 혁명, 경제위기 등의 사건이 제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러나 만약 이때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포용적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전쟁이나 혁명, 경제위기를 통해서 새로 나온 이런 정치적 힘의 균형이 오히려 계속 착취적 제도 쪽에 갖고 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림길 사건이 터질 때 그러한 데서 정치적 힘의 균형이 포용적 성장의 힘을 가지면 그 국가는 포용적 제도를 가져가면서 그것을 계기로 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착취적 제도는 점점 권력을 더 집중시키고 그것이 경제 침체로 일어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빈곤속에서 허덕이며 저항하기 때문에 그걸 또 강제적 힘으로 억압하면서 더 강한 착취적 제도가 오고 더 강한 권력 집중이 오고 더 강한 경제 침체가 오면서 더 강한 저항이 오고 그래서 장기간 국가는 질서가 곤란해지면서 장기간 국내 전쟁에 기준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국가가 점점 되는 거죠. 오늘날 아프리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용적 제도 하에서의 국가는 시민권 참여와 법치주의 강화로 많은 기업의 자산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아이디어나 과학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혁신을 장려하고 그것이 새로운 또 기술 혁신을 만들어가면서 경제가 기술 성장에 성공하고 또 시장이 넓혀가면서 결국은 그러한 제도가 더 많은 시민권, 민주주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포용적 제도가 더 강화되면서 이런 선순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정치적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 한 국가가 부국으로 가나 가난한 국가로 가냐는 사실 외부의 원조나 기술 이전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아프리카에 갖고 갔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 성장이 이끌 수 있는 건 결국 포용적 제도의 설립과 정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든 국내 정치 구조가 권력 분산, 제도적, 포용적 제도 계획이 핵심이고 개발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나쁜 제도로 실패한다. 좋은 제도는 포용적이며 나쁜 제도는 착취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상 깊은 거는 호주 사례입니다. 이 호주라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1788년에 영국의 범죄자들을 주로 지금의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의 유배 식민지를 건설한 게 호주의 초기인데요. 초기에는 이게 범죄 유배지다 보니까 군인이 가서 죄수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통치하고 죄수들이 일하는 이런 억압적 시민주의가 호주의 시작이었는데 지금 놓고 말하면 지금 착취적 제도의 전형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호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냐. 지금 1인당 GDP가 6만 달러 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출발은 이 착취적 제도였지만 결국
지금까지 온 상황은 포용적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 오늘날 호주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거는 Take of Leave라는 제도인데요. 죄수에게 일정한 조건의 자유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Take of Leave. 그래서 일정 구역 내에서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이 죄수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하에서는 죄수의 개인의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실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주가 시장경제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시행이 되면서 자유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인과 죄수가 통치하던 지역에서 결국 이러한 제도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자유민이 늘어나게 되고 유배민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으로 정착하게 되고 결국 이게 처음으로 군부 독재 정치의 시작이었지만 이런 시민들이 많아지니까 정치적 대표성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810년에 마커리 총독이 여기에 부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커리 총독은 1821년까지 거의 11년 통치하는데요. 굉장히 전향적 계획자로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수 출신도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죄수들에게 공공사업, 교육, 자치권리 등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수들이라도 인권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서 1830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적 제도의 제도화가 가속화되는데요. 결국은 1830년부터 1850년까지 헌법적 정부가 성립됩니다. 수립이 돼요. 그러면서 의회도 설립이 되고요. 보통 선거도 확대 추진이 되면서 드디어 1855년에 호주 식민지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책임 정보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민지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입법하고 통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책임정보 제도입니다. 따라서 1856년에 남호주에서 결국은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며 노동계층까지 정치 참여가 확대돼서 포용적 제도가 최종 정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19세기 중후반부터 이러한 포용적 제도가 기반이 되면서 금광이 개발되고 농업이 확대되면서 크게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성장은 정치적 시민권 확대로 이어지면서 부의 분산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점점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 참여를 이뤄내고 결국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 한 분 경제학자, 한 분 정치학자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호주의 성공은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해서 혹은 인종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제도의 방향성이 결정적이었다는 증거로 이 책에서 삼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영국의 식민지 출신이었지만 남미, 아프리카는 지금까지도 가난한 나라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호주는 부국이 된 원인이 자체적 시민운동과 정치적 투쟁을 통해 포용적 제도의 설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오늘의 호주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당시의 유배자 출신조차 제도 개선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의 제도 진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이 책에서 주요한 논리 근거로 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사상을 제가 마지막 결말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부론은 1776년에 나온 국가의 부를 다루는 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국가의 부가 아닌 국민의 부를 다루는 책입니다. 오히려 민부론에 가까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온 지 지금 몇백 년이지만 이 책의 사상은 오히려 지금 현재 더 발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부는 국민 개인의 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진정한 부는 그 국민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이고 국민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 향상의 부의 핵심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 향상의 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해야 되고 그 인권의 자유의 창의적인 것에 기반한 것이 국민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 형성의 부의 핵심의 논리입니다.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동, 창의성, 시장 참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부는 노동, 창의성, 시장 참여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노동 가치 이론이지만 사실은 국가는 일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국가가 일합니까?
정치가 일합니까? 국가라는 거는 관리죠. 부는 민중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중의 노동력 생산성과 그 노동이 얼마나 잘 보장이 되고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부는 결정이 되는데, 만약 그 국가의 왕이나 통치자가 국가가 부를 다 가져가고 절대적 권력자로 부상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노동이 부를 창출하는 구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같은 국민들이 생산과 교환을 통해 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국부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죠. 보이지 않는 손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내는 질서라고 봅니다. 시장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내는 질서,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려면 국민 개개인의, 시민 개개인의 모든 자유로운 활동이 법치로 보장이 돼야 되고,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혁신이며, 그것이 기술 그리고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법치주의가 우선이 되고 절대적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착취제도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모든 나라든 착취적 제도가 고착이 되면 그 나라는 지금 잘 사는 나라라도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축적한 부를 얼마나 잘 벗어나고 자율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새로 오는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며,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법치주의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시장 자유 질서를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혼잡한 글로벌 질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선도적인 성공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포용적 경제 제도의 선도 국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